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임경빈 작가가 네. 아니 정치인싸 처음이라고요? 네. 왜 이렇게 익숙한 것 같죠? 그동안 피해왔던 거 아니야? 안 부른 게 아니라. 이게 대정치평론가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저도 나오는 게 항상 제 꿈이었기 때문에 오늘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소원 성취를 이루신 겁니까? 네, 그럼요. 떡 돌리세요.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환영하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2번씩 방송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익숙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마중물 토크로 이 얘기부터 좀 문을 열어볼게요. 지난 월요일에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 사실 주목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공식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배우자 교류 일정만 비공개로 소화했다고 알려졌어요. 김건희 여사 자맹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헷갈리는 게 요 정도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공식 활동은 된 거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성익관님, 저 김건희 여사 얘기할 때는 제 눈을 바라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딴 분들 나를 바라보고 하세요. 왜냐면 서영주 우리 대변인님. 장철수 소장님은 아픔이 있으신 분이라서. 네.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일 거예요. 네덜란드 이후에 어디 가셨지? 그러니까 지금 4달째니까 두문분칠이잖아요. 뭐 어디 가서 치료를 받는지 아픈지 아니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본인이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뭐 영부인 활동 활발하게 했고 한때는 또 활발하게 할 때는 화보로 유명했잖아요. 뭐 대통령실에 그 올라오는 것들이 기존에 없던 방식의 화보 방식이었던 영부인 활동 사진을 하면서 매우 너무 과하게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좀 솔직히 좀 속담말로 찔끔찔끔 이렇게 활동할 게 맞냐. 대통령 배우자가 뭘 숨길 게 있어서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왜 국민 앞에 서지 못하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제 외국의 이 두 부부가 왔을 때 아예 아싸리 공개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나타나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뉴스가 되는 건 공개적으로는 못 나타나고 숨어서 비공개 일정을 했다. 그럼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사건을 이제 국민 앞에 내어놓고 본인도 좀 이제 해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방해야 된다. 스스로 해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국격의 문제도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비공개 행사만 숨어서 하면 되겠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좀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배우자를 내어놓아라. 네. 저는 이제 약간 두 가지가 구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의 방한 이전에는 비공개로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밝히지 않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어떤 활동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할 때 이유가 뭔지를 최소한 대통령실이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것인지 어째서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배우자가 같이 4.10 총선 때 투표를 하지 않고 부부가 따로따로 투표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유를 제대로 공개했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 방한 때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공식 일정이면 공개를 하는 거고 공식 일정이 아니면 굳이 뭐 공개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 입장에서는 한국까지 와가지고 영부인들끼리 진행하는 별도 일정을 했는데 자기도 못 나가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루마니아라는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영부인을 대통령과 함께 보냈는데 영부인이 사라진 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루마니아 국가 입장에서도 이건 결례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세금을 써서 뭔가 행사를 했는데 뭘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이중으로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그 임경빈 작가님 처음 나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마중물 토크는 정말 짧게 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김건희 여사 얘기를 김건희 말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비공개 활동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
이제 공개할 것이냐를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계속 비공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없어요. 언제쯤 제기할까요? 모르겠네요. 앞서 임경빈 작가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과 관련해서부터 이제 활동이 중단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재개할지에 대한 여부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보시기에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연출됐던 것도 사실이죠. 이제 선거 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보이는 순간부터 특검 이슈로 빨려 들어가니까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친다면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 문제를 본격화시킬 거고 결국 정쟁의 하나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밖에 없을 상황일 텐데 결국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품 백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 당시 있었던 그 기자와의 질답을 통해서 짧은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듣기에 납득될 만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얘기를 끊고 넘어가게 될 것인지를 좀 정리해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좀 어정쩡한 상황으로 전개되기는 쉽지 않은 국면에 놓여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거 못 풀면 1년 갈 거예요. 1년 동안 못 돌아다녀요. 언제 공식 석상에 등장할지 이 재개 시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얘기 많습니다. 광고 다녀올게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지금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당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이 하는 이른바 나이 연대설이 나왔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건 아닌데 그냥 웃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답했고, 이철규 의원이 자다가 봉창이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일단 부인을 하긴 했는데 나이 연대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한데. 예, 뭐 없는 소문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경원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도권에서 당선이 된 유일한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지난해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일들이 나경원 당선인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주류 중심으로 나경원 의원이 다시금 재편되게 되는 모습을 그리게 된다면 전당대회에서 당원 중심의 투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 당선인이 그냥 전당대회 당대표 되려고 정치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모처럼 중도층들 수도권의 외연 확장에 대한 기회를 잡았을 때 이 이미지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바로 끊는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참패 이후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 어려웠던 상황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 이거 다시 예전에 있었던 조금 좋지 않았던 보수정당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듯이 나경원 의원을 소모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내용을 잘 알 거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나경원 당선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로 이익이 되는 쪽에서 이것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흘리지 않으면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이런 얘기들이 회자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추측하건대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볼 사람이 이것을 기획을 했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결국엔 이런 소문도 있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서로 면담하도록 브릿지 역할을 했다.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증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서로에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철규 의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 원내대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언론에 많이 좀 보도가 되고 있고 본인도 상당히 좀 의지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보면은 한 언론 인터뷰 되게 세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당을 좀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를 보면 좀 상당히 앞서 나가는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하는 것이 본인 원내대표 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봐서는 이철규 원내대표 측에서 흘려서 공산이 커요. 왜냐면은 솔직히 정치권에서 이제 보통 낫이라고 하고요. 속담을 하면 벼롯도 낫짝이 있다.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잡아봐요. 지난해 강서구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나 사무총장이 내려놨잖아요. 네. 그리고 슬그머니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들어왔어요. 공천관리위원도 했어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강서 보궐선거보다 더 참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는데 책임 안 지고 원내대표를 나온다. 그러면은 근거 자체가 나경원 의원 정도는 잡아놔야 본인이 같이 힘합쳐서 뭔가 당을 하겠다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용산의 그립감이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 대한 용산의 장악력이, 그러니까 총선에 참패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용산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립을 손을 놨냐? 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국민의힘을 나의 어떤 영향력에 재편하기 위해서 사람을 심어야 되는데 그게 이철규 의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비서실장 임명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되면서 다시 시작됐구나. 다시 시작됐다. 다시 이제 판을 놓는 거예요. 자, 이제 국민의힘 총선 졌다고 흐트러지지 말고 내 위주로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 이거 쓸만한 사람도 없고 욕 먹을 것 같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라도 원내대표 박아놓고 당내 수습하고, 그러니까 용산에서 비서실장이 나름대로의 실질적인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이걸 좀 꾸려볼까? 저는 그런 구상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냐. 그러지 않고서는 이철규 의원이 아무리 본인도 그래도 오랫동안 정치하셨는데 이렇게 저러고 또 원내대표 나온다. 저는 이건 자의보다는 좀 타의가 좀 많이 작용했다. 좀 그런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포석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평 준비할 때 참고 자료로 이제 보수 언론을 많이 참조를 하는 게 그 내부의 이야기들의 단서가 좀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이제 장성철 평론가께서도 그 부분 짚어주셨는데, 대통령하고 이제 나경원 당선자의 만남을 이철규 의원이 주선했다. 이 얘기인데 중앙일보 같은 보도를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이었다까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대통령 부부하고 나경원 당선자 부부.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내밀한 얘기라서 부부 동반의 만남을 이철규가 주선했다는 얘기는 거기 당사자들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정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은. 그 정도면. 그럼 이제 굳이 흘려줬다면 아마 나경원 당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당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당 대표나 당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어떤 포석을 계산하고 있다면 굳이 그 정보를 노출시킬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럼 아마 이제 이철규 뭐 의원 쪽에서 이제 나왔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보도였나 이제 그 보도를 보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표를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대목이 또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뭐 다른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중도 확장성이 당내에서 조금 더 뭐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당선자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필요에 의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정도 계산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제2의 유승민이다, 뭐 압박 받고 뭐 공개 연판장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사실. 네. 그런 상황에서 화해를 한 거냐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라고 보세요? 그 관계가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108명 국회의원들 중에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비판적인 기조를 가져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108명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대로 변화 없이 2년을 가면 지선 참패,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선 참패, 바로 4년 뒤 총선 참패, 연달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국민께 사랑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변화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은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뭔가에 좀 불이익을 받았거나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나경원 당선인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주작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뛰어넘어야 그다음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걸 나경원 당선인이 모를 리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역할을 나경원 당선인이 할 수 있도록 조건들 전제들을 좀 깔아놨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진 관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병빈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만나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님은 이렇게 잠깐 얼굴만 비추고 좀 가셨다. 비공개로. 비공개로 라는 만났군요. 얘기를 예. 좀 들었고요. 과거에 두 분 사이에 불편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해소됐다.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당선인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그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나경원 당선인께서 당대표 나가는데 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반대하지 않아. 최선의 이런 이미지만 줘도 당내 선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친윤 후보는 아니지만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아요. 이러한 이미지만 줘도 당내 선거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점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정치적 상황들도 해소는 된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 솔직히 대통령보다 정치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중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상 트라우마가 가장 잊을 수 없잖아요. 대면. 절대 불가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당선인은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화상을 입었어요. 아, 화상을 입었다. 정치적 화상. 네, 정치적 정치적 화상을 입어서 이거 한번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때 뭐 정말 굴욕적이었다는 평가까지 받았잖아요. 아예 무릎을 꿇으쳤죠. 그러면서 나경원 당선인이 당시에는 정말 이제 다시 회생할 수 있느냐. 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가 다시 이제 동작에서 살아난 거예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당대표를 나가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이제는 안 당하겠다. 아직 나선 거는 아니죠. 아니, 네, 나서겠다는 나선다. 분위기가 충만하기 약간 그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죠. 형성이 네. 돼 있죠.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은 본인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간보는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용산도 가서 대통령 심중도 좀 보고 당내 여건도 좀 보고 그걸 제가 좀 결정적으로 봤던 거는 아예 반윤의 깃발은 들지는 않되 당내 분위기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본인을 날렸던 저출산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을 본인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던져요. 이거 뭐냐면 이게 용산이 예전 같으면 뭐야 당신 이게 말도 돼? 하면서 했을 법안거를 던지면서 정부 정책이 더 과하다. 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도 아닌 반윤도 아닌 그 가운데서 국민의힘의 세력의 움직임을 보고 본인이 당대표를 나간다면 어떤 메시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총선을 왜 이렇게까지 참패를 했을까의 원인을 역으로 따라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어긋나기 시작한 게 이제 38 전당대회 작년에 앞두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타격 입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김기현 대표를 추대에 가깝게 만들어 올리던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어떤 반성을 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나경원 당시 이제 후보군 중에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반윤이었냐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불러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들어가서 부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굳이 대통령하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해왔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친윤 의원들이나 이제 그 주변의 초선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연판장을 쓰고 막 반윤의 어떤 그 거목이나 거두인 것처럼 우두머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오해를 풀 수 있으면 대통령한테도 나는 그래도 좀 안전한 사람이에요. 라는 신호 정도 주고 그리고 이제 당 내나 당 뭐 밖으로도 그렇다고 내가 완전 친윤은 아니에요. 완전 찐윤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 정도만 유지를 해도 룰이 어떻게 되든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조금 나경원 당선자가 좀 유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양쪽의 이 필요에 따라서 뭐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나경원 당선자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원내대표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사실 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원내대표는 답정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의 상황이 친윤 원내대표가 맞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정훈 의원은 친윤이 쟤는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정확한 고민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따랐던 분들에 대한 심판이 총선 민심인데 친윤 중에 친윤이 또 당을 장악한다? 그것이 맞을까? 그런 고민을 아마 국회의원들이 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선에 김도읍 의원도 계시고 뭐 윤상현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22대 당선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박정훈 이제 송파갑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SNS상에다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이철규 안 된다. 오히려 재선인 배현진 의원이 낫다. 배현진 예. 의원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가고 출마하고 당선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겠다고 했지만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는 아직도 강하구나. 이러면은 다음번 전당대회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와 지도부를 꾸리려고 하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좋죠. 네. 여론이 안 좋아요. 네.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 단 한 가지겠죠. 이제 소수 정당으로 사실상 전락하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 자칫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큰일 났거든요. 네. 여기에서 더 단일 대우를 든든하게 형성해서 그 위기감을 돌파하려고 계속 가면 갈수록 국민들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거는 일단 참패를 했기 때문에 참패라고 하면 국민들이 일단 한번 심판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켜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190석 넘게 하고 있는 야권이 너무 오만방자한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한 번쯤 눈을 돌릴 수 있을 텐데 그 야권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게 이른바 친윤 중심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기득권 중심으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을 위해서라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완전한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의 원내대표, 당대표, 비대위원장 이렇게 가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지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쪽 구인난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뭐 내일 당선자 총회에서 후보 공개할 거라고는 하는데 좀 이렇게 조경태 의원이 헌신하겠다 입장 밝히긴 했는데 이게 마땅한 사람 못 구해서 애먹고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일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 구인난 당연히 총선에서 참패를 해서 누가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말씀한 대로 아까도 김병민 최고께서 얘기했지만 너무 단일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기보다는 단일대로 오다 보니 그 누가 친윤에 당신들이 책임진 일을 당신들이 결정해줘야지 내가 와서 무슨 일을 당신들이 해주겠어. 내가 왜 뒤치다거려야지. 누릴 건 다 누리고 나서 총선 지니까 그러면 친윤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면 난 안 해. 내가 이걸 왜 총대를 매겠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다 떨어진 거죠. 없어요. 당내에 흩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그립감을 지려고 지금 하는 작업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 비대위 구인난 속에서 조경태 의원이 의문일패를 했어요. 아니, 헌신하겠다고 하면 그냥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 워닝을 보니까 제가 추천이 들어온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천도 안 들어온 거야. 이렇게 구인난에 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천도 안 한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하시겠다는 분 시켜라. 이게 관령 비대위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세운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경태 당선인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누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내대표 22대 국회 원내대표 새로 뽑잖아요. 그분이 그냥 비대위원장 겸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면. 근데 지금 총선 참패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버림받은 형태인데 그냥 두세 달 동안 관리만 해요. 이거는 진 정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세 달 동안이라도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국민의 눈길과 관심을 계속 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저버리고 그냥 차분하게 관리만 합시다. 전당대회 실무적인 준비만 잘하세요. 이거는 죽은 정당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형한다 그러면은 그냥 원내대표가 겸임하시고 혁신형으로 간다면 이제 김병민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김재섭 우리 당선인 같은 그런 좀 젊은 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좀 팁을 보태면 뭐 남일이라고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지금 아무렇게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해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잘 돌아가게 하려면 대통령께서 탈당하시면 돼요. 탈당을 하면 신호가 됩니다. 아 이제 우리 당 우리끼리 알아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가 되는데 아직도 용산의 정진석 부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임명된 상황에서는 아직도 국민의 눈치를 봐요. 용산 대통령의 의중이 당을 계속 손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탈당선 하셔라. 그러면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아주 활기차게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좀 거기에 조언을 드립니다. 대한 반론 하나는 마음은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 비대위원장. 아니. 제가 비대위만 2번을 하고 최고위원까지 지난 원회 4년 동안 지도부만 계속 있었는데 아무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바깥에서 혹은 국민의힘이 이런 사람들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면 감동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주셨던 이제 부대변인님 말씀은 대통령의 그립감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하는 건데 총선 이후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강북 험지라고 하는 곳에 2번을 이제 떨어져 보고 난 다음 느끼는 거는 거의 대다수의 수도권에 출마하셨던 분들이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떨어지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떨어지고 난 수도권의 원외위원장 거의 상당수가 누구 눈치 보거나 어디 내가 행동하거나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천도 받고 또 뭔가 눈치 볼 부분들도 있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이대로 갔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공멸이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쏟아지듯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거든요. 뭐 원외위원장 모임도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잠깐 저희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김명민 최고님 계속 말씀 이어가시면. 그래서 네. 100명이 훌쩍 넘는 원외위원장들이 아마 지금 당이 아무런 변화 없이 과거의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는 상태로 가겠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 이대로 갔다가 다 공멸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너나 없이 이야기를 꺼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대통령의 그립감이니 이런 부분들과 관계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머물게 된다면 아마 내적으로 이 상황을 그냥 묵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님 같이 저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인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이미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 그래놓고 이제 구하려고 하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낙선하신 분들도 많고 혁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는데 관리형이라고 고정을 해놔버리니 그러면 사람이 구해지겠느냐. 게다가 이제 뭐 조경태 의원처럼 조경태 의원도 벌써 이제 6선이거든요. 6선인데 지금 당적을 바꾸신 이후에 그 쓸만한 당직을 제대로 맡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받는 분이라 비대위원장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조경태 의원은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시켜주느냐. 그것도 결국에는 혹시 비대위원장을 시켰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서 전당대회 룰을 지금의 당원 100% 룰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 뭐 실제로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쪽으로도 좀 넓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전당대회를 가능하면 치는 쪽에서 다시 잡는 쪽으로 관리하는 게 최대 목표가 되니까 환리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총선에서 이제 배지가 있냐 없냐로 사람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원내에서 그러면 좀 목소리를 세력화를 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원내가 중심이 돼서 당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갖고 원내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희망과 기대가 없는 정당이 돼버리게 되면 그 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2년 뒤 지방선거를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태로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는 의견들이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까지 그 민심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면 정말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당내 보편적인 중론으로 형성돼 있고 원외위원장 개별적인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원외위원장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현재 시점에서 상당수의 당원들과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에 관한 지지율을 비교 분석해 보면 야 이대로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당을 아끼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 중심으로 적당히 한 108명이 서로 의견들을 다 조합했으니까 야, 이 정도로 가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는 것들은 원외위원장들 넘어선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거의 총론에 가깝다라고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님도 이렇게 이제 원외 부분들의 이런 건강한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팀을 따로 둬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무슨 위로 차원에서 뭐 무슨 쓴소리 듣겠다 해서 처음에는 이런 원외의 목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딱 이게 22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사라집니다. 당선되자와 당선되지 못한 자가 여의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지를 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류를 형성해서 이런 그렇지 않고 당내에서 오랫동안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냥 들어주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은 다시 제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의힘이 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좀 아쉽긴 한데 구조적으로 108석 중에요. 거의 다 영남이에요. 영남 쪽이고 수도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지도부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그 수도권 중심의 지도부가 결국에는 지금 160명에 달하는 원외위원장들의 레드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어떤 목소리를 담아내서 변화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조언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아마 영남 쪽 의원들께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뺏기고 뭐 나름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입니까? 네. 표정이 바로 바뀌는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를 했어요. 원내대표 선출의 단독 출마는 민주당에서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제 통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레스 가이드라고 하죠. PG상으로는 아니 할만하니까 박찬대 당선인이 그만한 역량을 갖췄으니까 단독으로 등록이 된 게 아니겠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한 전무후무한 야당의 대표인데 당연히 이 어떤 그 큰 축의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려면 박찬대 최고밖에 없지 않냐. 이거는 그냥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추대형식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통상적인 얘기고. 그래 저는 얘기지만. 네. 자 이제 본론. 네. 예를 들면 이제 당 밖에서나 외에서나 오랫동안 당을 활동했던 분들께서는 이런 조짐은 좋지 않다. 당이라는 건 정당 정치는 다양성을 어떤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과연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나머지 이번에 원내대표 뛰어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한 8, 9명에다가 좀 압축돼서 5, 6명 이렇게 됐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사이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정리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 경쟁자로 포기한 사람들을 탓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탓할 것인지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뭐 서영교 최고부터 김민석 뭐 정책위장부터 쭉 그만두는 거 보면서 저는 시가 하나 떠올랐어요. 김수영 시인의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외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눕지 않는 남자다운 어떤 발언. 그러니까 누워버리는구나라는 것인데 그게 그 바람이 건전하게 바람에 따라서 하늘하늘을 거리는 건 좋지만 바람도 불기 전에 빨리 눕는 것들은 정당 정치의 어떤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지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초반에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그 대척점,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어떤 변화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의원들이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원내 선거든 아니면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선거든지 간에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 의견들 중에서 누가 옳은지를 선거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는 이 결과가 되는 건데 그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더라도 당 내에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개파라고 하지만
친명계든 비명계든 혹은 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22대 국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표출이 되고 그 중에서 어떤 쪽이 가장 좀 올바른 방향이겠다라는 거를 의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뭐 당의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까지 다 이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어줘야 그래야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활동할 때 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가 있는데 뭐 이번 경우처럼 그 이제 뭐 박찬대 의원이 좋으냐 나쁘냐 뭐 좋은 후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그냥 혼자 나와서 찬반 투표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까? 건강한 당 체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식일까? 그게 좀 안타깝고요. 뭐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다 나름의 어떤 뜻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보는 게 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 아니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 불출마했다고 보세요?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이제 그 바람을 읽은 거지. 정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끔 이제 이런 선거 보면 이제 이 신호등이 들어올 때가 있죠. 네. 노란불이 들어오면 노란 신호에 맞춰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 가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노란불이 들어올 타이밍도 아닌데 먼저 이제 멈추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폭풍이 몰아쳐오는데 숨어야죠. 왜 말 못해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나한테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의원들이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바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호흡이 안 맞으면은 이게 정당 운영, 국회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난번 박광원 원내 대표가 비명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나와 호흡이 맞는 그런 원내대표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2010년에 아주 탁월한 보좌관의 보좌를 받았던 김무성 전 의원께서 네. 원내대표 되실 때 많은 분들이 막 출마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거의 추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국민의힘에도 2010년이 있었나요? 네. 저희도 2005년에 한 번 있었어요. 한번 있었어요. 정세균 의원이 그때 추대 형식으로 네. 원내대표. 이분이 처음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 맞추고 발 맞추고 그런 분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민주당이 참 선거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를 잘한다. 선거 때 이런 분위기를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겠잖아요. 아니,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그대로 연출됐으면 한 10석 정도는 국민의힘으로 더 오지 않았을까요? 국회의장도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중심 친명으로 쭉 가겠다. 이런 분위기를 선거 앞두고선 싹 사라집니다. 그때는 김부겸 전 총리도 나오고 또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낙천됐던 사람들도 전부 가면서 민주당 함께 힘을 실어서 정권 심판하자고 이렇게 목소리를 모으는데 선거 딱 끝남과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재명 대표 중심 일색으로 가게 되는데 선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도 국민들이 다 보시거든요. 오늘 어제자로 나왔던 언론사의 한 칼럼 제목이었던 거를 기억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심판 그 다음 관역은 여의도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 제목이 저는 눈에 좀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점이 있는데 일단은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총선에 있었던 건데 그다음은 여의도에 엄청나게 많은 권력들을 몰아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처음 생각했던 방식과 달리 이게 개인 사당화처럼 진행되는 권력으로 남용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다음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주 자명합니다. 그래서 4년 전 총선에서 똑같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져갔지만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4.7 보궐선거에서 서울 25기 자치구 전체를 내줬던 게 민주당의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고 했던 게 총선의 민심일까? 이건 민주당이 돌아보면 저는 결코 동의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도 말씀한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험을 거는 걸 수 있다. 뭐 도박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한쪽의 부당함을 갖고라도 이 길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의 어떤 응축력을 가진 이런 국회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것들은 22대 바라는 이번 총선의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당한테 압도적 과반수를 준 것은
21대처럼 많은 의석을 줬는데 협치에 속아서 정말 좀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였다면 이제는 22대 시작할 때는 그냥 하나의 단일 대우로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강하게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서 일단 초반 기선제압을 하자라는 어떤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물론 아까 김병민 최고가 얘기했듯이 그런 비판과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하고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향후 22대 1년을 한번 지켜보는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독선적인 국정 운영 이거 잘못됐다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민주당은 더 독선적인 당 운영을 이재명 대표가 합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명분이 있습니까? 원래 이독제독이라고 하죠. 네. 독은 독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강력한 독으로 잡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몸이 상해요. 일단은 제가 봐서는 3년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국정기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면 초반에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수밖에 없다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총선의 민심이 국가 운영의 권력을 민주당에게 준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당신들이 견제, 균형점을 좀 잡아줘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막 힘자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권력 내려놔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국민들이 또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의 한도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자랑하시면 또 2020년처럼 또 국민들 역풍 불어오고 또 국민들한테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힘자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제대로 써라. 그러니까 권력은 국민한테 있고 당신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권한만 누려라.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지난 2년을 저희는 판단했고요. 국민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원래 헌법에도 알다시피 모든 권력은 국민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통령, 부처,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까지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지난 2년은 권력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권력에서 권한으로 내려놓으려는 노력들을 입법부가 해야 되고 저는 그 지난 2년의 가장 큰 표현은 입법부를 무시한 9번의 거부권입니다. 그 거부권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마라. 그게 지나치면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 권한을 그 이재명 당대표도 민주당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권한을 행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 저는 되게 부정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헌법상의 권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당신 행사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아마 역풍 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총선을 뛰어본 입장에서의 바닥 민심을 좀 한번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 민심은 아니었습니다. 단언컨대. 근데 선거가 2월에서 3월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 분위기가 좀 묘하다 생각이 들었던 건 조국 신당의 출연이었거든요. 조국 혁신당. 네,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지도가 쭉 급증하면서 범야권의 단일 대우가 형성됐고 이 범야권의 단일 대우가 국민의 한 과반 정도가 넘어가게 됐던 건 이 정부를 어떻게든 견제해라라고 하는 목소리 힘이 확 실린 겁니다. 근데 바닥에서 아무리 다니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힘을 강력하게 싣는 그런 목소리로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야박하게 하냐라는 목소리들은 사실은 찾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력의 남용 뭐 등등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들 비판도 받고 총선에서 침판도 당하고 앞으로 변해 나가야 될 텐데 정치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인선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나오게 되는 원내대표, 국회의장 등 모든 사람들을 온리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된 측근대로 딱 정리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일환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왔다 갔다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에는 정말 크게 못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 꼭 짚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권에서 주로 활동하신 분들이 이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내부 구조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그 보수 정당하고 당원 구성이라든지 당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당원들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지금 당선자가 된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게 소위 지역구 영주급이다라고 이제 불렸었던 기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경선을 거치면서 당원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심판 정서에 말려서 이제 낙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당선자들은 그 경선 과정을 뚫고 당선이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편인 거예요. 그게 뭐 옳은 방향이냐 뭐 그른 방향이냐 이런 어떤 판단이랑은 별개로 굉장히 당원이나 지지층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당선자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번 경우도 뭐 당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해달라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지지층의 어떤 흐름을 보고 여기는 내가 접어야 되는 판인가 보다 싶은 판단을 한 당선자들이 꽤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것도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소위 당원이나 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정치인이 대응해야 되는지를 일종의 이제 학습을 거친 결과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논쟁을 했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전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뭐 그런 판단은 해보게 됩니다. 저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당원 민주주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당원이 뽑질 않아요. 의원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원의 민심이 반영된 사람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알아서 접었다. 그건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것 같아요. 당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당 지도부는 당원에 개입해가지고 당원의 선택에 의해서 뽑힐 수는 있지만 이거는 다른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원 민주주의를 정당 운영에 강조하시거나 아니면은 원내 선거에까지 강조하시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야 당원에 대한 어떤 비율을 조정하면서 국민의 민심과의 어떤 가늠자를 고민할 수는 있으나 국회의장의 부분에 있어서 당원 중심주의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거는 뭐냐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국회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의 입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들이 그 국회의장 선거까지 국민이 민주당 내의 어떤 다수당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회의장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당원 중심주의로 계속 끌어들이면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이제 힘자랑 이 말하자면 권한 남용 권력 남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일은 당원들과 어떤 여러 가지의 의견들과 또 입장을 반영할 수 있으나 국회의장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있어요. 당원들을 해서 설사 가정하에 그러면 나중에 여야가 투표를 해야 되면 그럼 국민의힘 당원들 데려올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당원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거는 원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여론의 흐름을 읽고 그 여론이 뭘 원하는지를 정치인들이 반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전당대회를 할 때처럼 당원들을 동원해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 지지층이 혹은 뭐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를 읽으려는 노력은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치 이제 원내와 원외가 딱 구분이 돼 있어서 선거 때까지만 당원들이 참여하시고 이 이유는 우리가 국회 안에서 알아서 할게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게 이제 옳든 그르든 아마 민주당의 많은 당선자들이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았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참여해서 논쟁을 했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 당선자들이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그러면 한 하나만 제가 후보가 그걸 주장하고 있죠. 한 후보가. 그죠? 네네네. 한 후보가. 결과를 보면 재밌을 것 같은 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막 추대하고 있는 국회의장 후보가 민주당원들의 총회 이렇게 좀 보면 추미애 당선인을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또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추미애 후보가 그런 주장을 했었나요? 네. 그리고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약 되게 되면 이거 누가 봐도 명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났는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여기에 당원들의 민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된다면 이건 당원들의 뜻을 따라서 알아서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됐던 상황들과는 좀 거리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 뜻대로 간 건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된 건지 곧 결과가 나오겠죠. 네.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단 조국 대표가 만찬을 했죠. 요 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단 관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이제 회동 제안해서 자리가 마련이 된 거잖아요.
뭐 사실 이 앞서서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상 거절하고 하면서 뭐 섭섭하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초반에는 섭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을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두고 우리가 대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규정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을 앞두고 일단은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들이 전체적인 범야권의 힘들이 본인이 마청으로서 역할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는 어떤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조국 대표를 만났으니까 그 자체가 범야권 연석회의에 비슷한 겁니다. 범야권이 조국 혁신당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다고 보면 되는데 뭐 정치라는 게 뭐 서운하다가 풀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차원인데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에서 이스트 같은 존재지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처음에 총선에 뛰어들었을 때에 한 뭐 30%였던 반죽이었었다면 조국 혁신당이 뛰어들면서 이스트로 한 50%팍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스트다. 그런 이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고맙게 생각하고 같은 방향과 같은 공동의 어떤 국정 범야권의 그런 국정 방향 같이 가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2시간 동안 고량주를 그렇게 드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앞으로 조국 혁신당과는 민주당과는 좋은 사이좋게 그리고 또 때로는 뭐 결속해서 이번 현 윤석열 정부 견제하는 기능들을 같이 할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당에서 압도적이에요. 경쟁자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좀 다른 길, 다른 생각, 나 경쟁자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견제하거나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권력 나눠주시면서 품으시면 진보 진영이 아마 큰 맏형 같은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간만에 정치를 아주 그냥 담백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제 범야권 연석회의라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나왔었던 얘기 중에 그렇게 치면은 이제 개혁신당까지도 포괄하는 범주가 되는데 지금 영수회담 앞두고 개혁신당까지 포괄하는 데를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럴 거면 이제 조국 혁신당만 따로 만나서 그 전에 뭐 영수회담 전에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정도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판단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찬회동에서 좀 눈여겨본 포인트가 있으세요? 김정민 전 최고는?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이 두 정당이 다른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하나의 정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길에 일단 지금은 다른 정당의 모습으로 있지만 결국은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거라 뭐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두 정당이 합쳐지게 되는 시간과 속도가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는 동의하고 하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같은 정당의 괴는 같이 하죠. 흐름은. 하지만 모양은 절대 합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자체가 12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민주당과 합쳐질 것 같았으면 진즉 합쳤죠. 그래서 하나로 총알을 모아서 가는 것인데 조국 혁신당은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저는 좀 조국 혁신당의 그 좀 무서움을 봐요. 슬금슬금 본인들의 22대에 본인들의 포지션을 잡고 조국 대표가 없어지더라도 향후에 조국 혁신당 내에서 기본적인 다른 어떤 그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다른 역할들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지방선거 때 반드시 후보자를 내겠다, 공천하겠다라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과 합쳐지는 부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임 작가님은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이제 내부 구성원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프론트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당선자들 말고 당직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주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까지 포괄해서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 좀 떨어져 나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분들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실까? 이게 이제 조국 대표만 보면은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합당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뭐 저는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저 성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MBC 뉴스 외전의 이정민 앵커가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 계속 하세요. 왜요? 주 6일이 힘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이제 팬이었는데 이 팬은 안 끼쳤는지 너무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좋은 아유. 경험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늘 감사했고요. 저는 평일 낮 12시 30분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 뉴스 바사삭에서 찾아뵐게요. 정치인싸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